한국이 빠지는 순간 더 이상의 대안은 없어. 지금 당장 한국을 경계 대상 1위로 올려야 합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CNN 메인 스튜디오. 전 세계 안보 브레인들이 집결한 이 현장이 하버드 교수의 폭탄 발언으로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발언을 한 교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향해 독서를 내뱉던 인물이었다는 사실. 상황은 이미 초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토가 미국 무기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하는 이변이 일어났고, 우주와 방산 분야에서는 현대 과학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천문학적 가치의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이제 한국이 빠지는 순간 더 이상의 대안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의 CNN 메인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국제 정치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생방송 카메라 앞에 앉는 건 여전히 긴장됩니다. 조명은 차갑고 낮았습니다. 등 뒤 대형 화면에는 세계 지도와 붉은 경제 그래프가 떠 있었죠.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CNN 토론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국방 전문가, 경제 애널리스트, 대학원생, 전직 외교관, 기업 임원들까지.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치러 온 게 아닙니다. 판단하러 온 겁니다. 눈빛이 그걸 말하고 있었죠. 프로그램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한국, 새로운 힘의 방정식.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질서의 키워드로 내세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미국 시청자들에게 한국은 삼성과 방탄소년단의 나라입니다. 지정학적 변수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자 마이클 로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로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CNN에서 가장 날카로운 앵커입니다. 동맹이라도 비판하고 우방이라도 물어뜯습니다. 그는 토론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압박하죠. 자리에 앉으면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거기에 우호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편하게 놔두지 않겠다. 그런 눈이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나토 회원국이 미국 무기를 제치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균열입니까? 짧고 직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이클 로웰답죠? 전혀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첫 질문부터 칼끝을 들이밀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야 했으니까요. 생방송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저는 말했습니다. 균열입니다. 스튜디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앉아있던 전직 외교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앉은 국방 전문가는 팔짱을 꼈죠. 균열이라는 단어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나토 창립 회원국이죠. 유럽 북단,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동맹국 중 하나죠. 이 나라가 자국 방위의 핵심 무기 체계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미국 무기가 선택됩니다. 그게 70년 넘게 유지돼 온 구조였습니다. 나토 동맹국은 미국 무기를 삽니다. 호환성을 이유로, 정치적 유대를 이유로, 그리고 습관을 이유로요. 의심할 필요도 없었던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격 때문 아닙니까? 싸니까 산 것 아닙니까?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 방산 수출을 다룰 때 가장 먼저 꺼내는 프레임이죠. 싸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만이 아닙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은 있었죠. 하지만 노르웨이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선정 이유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납기 속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는 주문 후 납품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지금 미국 방산 산업의 구조적 문제죠. 생산 라인은 포화 상태고 숙련 노동자는 부족하며
하청업체 수십 곳을 거쳐야 완성품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18개월 안에 납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8개월과 5년의 차이가 뭐냐고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서 그 차이는 곧 안보의 차이입니다. 3년을 기다리는 동안 전쟁이 나면 어쩌자는 겁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 이건 계약 조건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실전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쏘는 것과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한국은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군사 대치선을 매일 마주하는 나라입니다. 무기는 전시품이 아니라 당장 내일 써야 할 수도 있는 물건이죠. 그 환경에서 단련된 장비라는 사실 자체가 신뢰의 근거였습니다. 셋째, 운영 유연성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표준화된 패키지를 고집하는 사이 한국은 노르웨이의 지형과 기후, 작전 환경에 맞춘 맞춤형 제안을 내놨죠. 영하 30도의 북극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사막용 세팅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죠.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불편했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마이클 로웰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 건의 계약일 수 있습니다. 과대 해석 아닙니까? 이번에도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건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입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요.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폴란드는 나토에서 가장 빠르게 군비를 확장하는 나라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도 한국 방산 수출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까지. 과거에는 미국 아니면 러시아 무기를 사던 나라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 건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의 전직 외교관 한 명이 고개를 살짝 숙였죠. 경제 애널리스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건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신뢰의 이동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흥미에서 경계로요.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미국 방산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위협이라는 단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점은 끝났습니다. 70년 동안 미국 무기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였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라면 당연히 미국 무기를 쓴다. 이게 규칙이었죠.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고 도전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깨졌느냐고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 방산산업은 소수의 대형 기업으로 통합됐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언, 노스롭 그러먼. 경쟁이 줄었죠. 경쟁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납기는 느려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독점의 폐해죠.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 경로를 걸었습니다. 휴전선을 마주한 나라입니다. 무기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물건이 아니라 생존 도구죠. 빠르게 만들고 실전에서 검증하고 그 기술을 수출로 확장했습니다. 방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운 겁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요. 마이클 로웰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수백만 시청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군사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더 큰 이야기입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선택되던 구조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무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봤죠.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당혹감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이건 깊이 들어갈 가치가 있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방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구조적 변화의 밑에는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죠. 관세, 공급망, 에너지, 해양력, 소비시장까지 오늘 밤 이 스튜디오 안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끝나자마자 마이클 로웰이 손짓을 했습니다. 스태프에게 화면을 전환하라는 신호였죠. 등 뒤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노르웨이 설원이 사라지고 미국 국기와 함께 굵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관세, 아메리카 퍼스트, 방청석의 분위기가 즉각 바뀌었습니다. 관세라는 단어 하나가 이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을 긴장시켰죠. 미국인에게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이며 누구의 편이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로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요. 칼슨 교수님,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교수님 자료를 보면 이 시기에 한국이 성장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중국을 때리는 사이 한국이 이득을 봤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도발이었죠. 미국의 전략이 타국에게 이익을 줬다는 건 미국 시청자에게는 듣기 불편한 이야기니까요. 저는 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는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구조를 먼저 설명해야 했죠. 공급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를 벽으로 이해합니다. 중국의 벽을 세우면 중국 물건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미국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벽을 세우면 물건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물은 막으면 옆으로 흐르죠.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부품에 25% 관세가 붙으면 기업들은 중국 대신 다른 나라에서 조달합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그리고 한국이죠. 문제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베트남은 저임금 노동력은 있었지만 첨단 제조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인도는 시장 규모는 컸지만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했죠.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숙련 기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죠.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였고 디스플레이 기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산업 역량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겁니다. 마이클 로웰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교수님. 그건 결과론 아닙니까? 한국이 의도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죠. 저는 답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반도체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고 배터리 기술을 자국 산업으로 키웠으며 조선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이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 경제로 전환할 때 한국은 공장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관세라는 변수가 터졌을 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겁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제 애널리스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도체를 보시죠.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을 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요동쳤습니다. 첨단 칩 생산은 대만과 한국에 집중돼 있었죠. 미국이 중국을 밀어낼수록 한국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세계가 중국산 칩을 쓸 수 없게 되면 대안은 몇 개 되지 않으니까요. 조선 산업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 주문이 한국으로 몰렸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까지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었죠. 중국이 물량에서는 한국을 추격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기술 격차가 여전히 컸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관세 장벽에 부딪히자 미국과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과 합작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그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건 한국 기업이었다는 거죠. 마이클 로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불쾌함과 인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 제조업은요?
관세의 목적은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건 성공했습니까?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답이면서 동시에 가장 듣기 싫은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일부 제조업 일자리는 돌아왔죠. 철강, 알루미늄 분야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5년이 걸립니다. 숙련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데는 10년이 필요하죠. 관세는 벽을 세울 수 있지만 공장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대규모 산업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했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건설은 지연됐고 비용은 초과됐으며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 로웰이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한번 둘러봤죠. 불편한 정적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진짜 궁금함이 묻어 있었죠. 그럼 우리가 키운 겁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 결과로 한국이 성장한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라임타임 생방송에서 미국 전략이 타국의 성장을 도왔다고 말하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학자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자 스튜디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터졌죠. 기업 임원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반면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죠. 마이클 로웰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미국 덕분에 성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인력을 키워왔죠. 다만 관세라는 변수가 그 역량이 발현되는 시기를 앞당겼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에 댐을 세우면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흐릅니다. 관세가 중국이라는 물길을 막았을 때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수로가 이미 준비돼 있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수로를 미국이 파준 게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파놓은 겁니다. 다만 물이 흘러온 건 미국이 댐을 세웠기 때문이죠. 마이클 로웰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인정과 불쾌함이 공존하는 미묘한 표정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재밌는 비유군요. 하지만 교수님,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동맹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란 말입니까? 미국의 전략에 무임승차한 겁니까?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미군 기지 운영 지원,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까지 감수하고 있죠.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수조 원의 피해를 입었죠. 무임승차라고 부르기엔 치른 값이 너무 큽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략이 의도치 않은 수혜를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이건 한국의 잘못도 아니고 미국의 실패도 아닙니다. 공급망이라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 로웰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방청석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불편한 시선도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시선도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이 이득을 우연히 얻은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입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칼슨 교수님과의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이 됐지만 스튜디오 안의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팽팽해졌죠. 방청석에서 작은 토론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관세 이야기는 서론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죠. 일본이 30년을 투자한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표준을 잡았는지 그 이야기가 다음이었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빨간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자세를 고쳐 앉았죠.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산 이야기에서는 도발, 관세 이야기에서는 불쾌함이었다면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탐색이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려는 건지 알아보겠다는 눈이었죠.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호주 해안선이 떠올랐고 그 옆에 일본 국기와 수소 에너지 로고가 나란히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거대한 선박의 실루엣이 등장했죠. 방청석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소라는 주제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지 감을 못 잡은 거죠. 마이클 로웰이 낮은 톤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칼슨 교수님,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은 수소 경제에 30년을 투자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보고서들을 보면 수소 운송 기술에서 한국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클 로웰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에너지 패권의 이야기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너지와 패권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되자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죠.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울 때 탄소가 나오지 않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수소라는 것이 만들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석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에서 석유를 뽑아냅니다. 그걸 미국까지 어떻게 가져옵니까? 유조선이죠. 파이프라인이죠. 정제시설이죠. 석유 한 방울이 자동차 엔진에 도달하기까지 수만 킬로미터의 운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석유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건 석유를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걸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옮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선견지명은 인정해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수소 경제 로드맵을 세웠죠. 정부 차원에서 수조엔을 투자했습니다. 수소 생산 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충전소 인프라까지. 도요타가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한 건 2014년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은 확실한 선발주자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수소는 부피가 큽니다. 같은 에너지를 내려면 천연가스보다 훨씬 많은 공간이 필요하죠. 이걸 경제적으로 운송하려면 액화해야 합니다. 영하 253도까지 냉각시켜서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영하 253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한의 온도인지 아십니까? 우주 공간의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거의 우주 수준의 냉각을 지구 위의 선박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 기술에도 먼저 도전했습니다. 2022년에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을 실증 항해시켰죠. 호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일본까지 운송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물었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실증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문제였죠. 일본이 만든 실증 선박의 액화수소 탱크 용량은 차오 RTB 50세제곱미터였습니다. 이건 기술 실증용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상업적으로는 사실상 쓸 수 없는 규모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데 조그만 보트로 건넌 겁니다. 건너긴 건넜죠. 하지만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려면 대형 선박이 필요합니다. 수소 경제가 진짜로 작동하려면 한 번에 수만 세제곱미터를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초인 B150이 아니라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운반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조선소의 항공사진이 떠올랐죠. 거제도와 울산의 거대한 도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감탄이 흘렀습니다. 그 규모에 놀란 거죠.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8만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실증선의 6세배 규모입니다. 6세배요? 이건 단순히 더 큰 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요.
크게 만드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냥 스케일업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선박을 크게 만드는 건 단순히 철판을 더 붙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요. 영하 253도를 유지하는 탱크를 63배 키우면 기술적 난이도는 63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탱크 내부의 압력 분포가 달라지고 열 전달 구조가 완전히 바뀌며 선체와 탱크 사이의 응력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죠. 기존 설계를 확대 복사하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증발가스 문제입니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액화수소는 운송 중에 일부가 기화됩니다. 증발가스라고 하죠. 일본 실증선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소가 새어나가는 겁니다. 작은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지만 대형 상업 선박에서 이걸 방치하면 경제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비싼 수소를 운송하면서 계속 날려보내고 있으니까요. 한국 조선 업체들은 이 증발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화된 수소를 선박의 추진 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운송 중에 손실되는 수소를 동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손해를 이익으로 바꾼 거죠.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운송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마이클 로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한국 조선소에 주문이 들어온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쏟아졌죠. 현재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의 대부분이 한국 조선소에 집중돼 있습니다. 카타르가 역대 최대 규모의 운반선 발주를 했는데 그 물량 대부분이 한국입니다.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이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은 독보적 위치를 확보한 상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액화수소 운반선의 기본 기술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극 좋은 탱크 설계, 가스 관리 시스템, 대형 선박 건조 경험,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수소 운반선에 적용됩니다. 한국은 천연가스 운반선을 만들면서 동시에 수소 운반선의 기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두 개의 물줄기로 이어져 있는 셈이죠. 일본은 30년을 투자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걸 세계 규모로 움직이는 기술에서는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의 30년 투자는 헛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수소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이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광산을 팠습니다. 수소라는 자원의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했죠. 하지만 광산을 파는 것과 그 광물을 세계에 유통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광산을 팠다면 한국은 철도를 깔았습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의 전직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대학원생 한 명이 뭔가를 급하게 메모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비유가 맞다면 결국 돈을 버는 건 광산 주인이 아니라 철도 회사란 뜻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미국의 골드러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금광에서 가장 큰 돈을 번 건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철도를 깔고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만든 사람들이었죠. 자원 자체보다 자원을 움직이는 인프라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시대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건 산유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조선을 운영하고 정유시설을 가동하고 파이프라인을 통제한 나라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죠. 수소 시대도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겁니다. 수소를 만드는 것보다 수소를 움직이는 기술을 가진 쪽이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넓은 국토도 없죠. 하지만 자원을 움직이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게 조선이고 해운이고 물류 인프라입니다. 마이클 로웰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이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조선업에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고 일본도 대형 선박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우위가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영구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술 패권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초대형 극저온 선박을 건조하는 건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용접 기술, 자재 관리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수천 명의 숙련 기능공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는 역량이죠. 중국이 물량에서 한국을 추격한 건 맞습니다.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범용 선박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죠. 하지만 액화가스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특수 선박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이 격차는 투자만으로 좁혀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업 임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뭔가를 귓속말하는 게 보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산, 관세, 에너지 운송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다른 분야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국이 만드는 것, 움직이는 것, 연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자원부국이 아닙니다. 군사대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들고, 움직이고, 연결하는 능력에서는 세계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동시에 작동할 때 그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구조적 영향력이 됩니다. 마이클 로웰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끊겠습니다. 돌아와서 칼슨 교수님께 미국 소비자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인의 지갑까지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 정말인지 확인해 보죠.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안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마이클 로웰이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이야기가 생각보다 깊다. 그걸 인정하는 시선이었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산업과 에너지를 넘어서 이제 소비시장 이야기를 할 차례였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문제니까요. 빨간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칼슨 교수님과 방산, 관세, 에너지 운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주머니에 직접 닿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의 새벽 풍경이었죠. 건물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잔뜩 웅크리고서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죠. 아이폰 출시 날이냐고. 하지만 화면에 뜬 로고는 애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칼슨 교수님, 2,899달러짜리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넘죠. 이 전화기가 미국에서 출시 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건 과열입니까? 과장입니까? 아니면 마케팅입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이클 로웰 특유의 비꼬는 톤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마이클 로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방청석도 조용해졌죠.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899달러라는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고가 영역입니다. 노트북 한 대 가격이죠. 미국의 평균 스마트폰 구매 가격이 500달러에서 600달러 수준인데 그 5배를 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5분 만에 매진됐다는 건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그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궁금해서 산 게 아닙니다. 한국 기술이 그 돈을 낼 만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이클 로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얼리어답터 효과 아닙니까? 새로운 건 뭐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린 것일 수 있죠. 합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얼리어답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얼리어답터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구매자 분석을 보면 실리콘밸리 기술 종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애플 생태계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죠. 맥북을 쓰고 에어팟을 끼고 아이패드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만큼은 한국 제품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애플 생태계를 벗어나는 건 단순한 제품 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일종의 정체성의 전환이죠. 미국 소비자에게 아이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혁신적인 사람이다. 나는 최고의 기술을 쓰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의 도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덤프에 $99를 내면서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업 임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마이클 로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신호입니까? 한 제품의 성공이 시장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제품이 시장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바꿀 수는 있죠. 지난 15년 동안 프리미엄 기술 시장에서 공식은 하나였습니다. 혁신은 애플이 한다. 나머지는 따라간다. 이게 미국 소비자들의 기본 인식이었죠. 삼성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미국 소비자 머릿속에서 삼성은 애플의 대안이었습니다. 1등이 아니라 2등 선택지였죠. 하지만 접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펼쳐지는 영상이 재생됐죠. 가로로 펼치면 작은 태블릿이 되고 접으면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가 됩니다. 방청석에서 몇 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기존 스마트폰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폼팩터 자체가 바뀐 거죠. 직사각형 유리판이라는 형태는 2007년 아이폰 이후 17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커지고 카메라가 좋아지고 프로세서가 빨라졌지만 기본 형태는 같았죠. 그냥 네모난 판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틀을 깼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교수님, 접히는 전화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건 좀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접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느냐입니다. 기술의 리더십은 가격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자가 가집니다. 이 말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기술 시장에서 진짜 힘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먼저 정의하는 겁니다.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내놓았을 때 세상은 그때까지 전화기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도구. 애플은 그 정의를 완전히 바꿨죠. 전화기는 인터넷이고 카메라이고 음악 플레이어이며 생활의 중심이다. 이 정의를 먼저 내린 게 애플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거죠. 접히고 펼쳐지고 상황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기기. 이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컴퓨팅의 새로운 방향 제시죠. 애플은 아직 폴더블 제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이 이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추격자가 된 거죠. 마이클 로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불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좀 더 들어봐야겠다라는 표정이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애플의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아이폰,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죠. 한 제품이 잘 팔린다고 이 생태계가 무너집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저는 답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애플의 생태계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소비자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균열은 가장 강한 지점이 아니라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이 바로 그 민감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애플 생태계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이폰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에어팟을 사고 애플워치를 사고 맥을 삽니다. 아이폰이 입구인 거죠. 그 입구에서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2,899달러짜리 한국 스마트폰이 5분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판매 기록이 아니라 소비자 인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죠. 방청석에서 낮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톤을 낮추며 진지하게요. 칼슨 교수님, 그럼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뭡니까? 삼성이 잘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큰 이야기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오늘 방송의 흐름이 결정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삼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가 한국을 대체제가 아니라 선도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공기 중에 떠돌았죠. 저는 이어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란 곧 미국이거나 유럽이었습니다. 기술은 실리콘밸리, 자동차는 독일, 명품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게 소비 시장의 지도였죠. 한국은 그 지도에서 가성비라는 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좋긴 한데 싸다. 그게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었죠. 그런데 2,899달러짜리 스마트폰이 그 인식을 깨고 있습니다. 한국이 싸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앞서가기 때문에 산다. 이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마이클 로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무방비 상태의 놀라움 같은 것이 스쳤죠. 금방 감추긴 했지만요. 그가 물었습니다. 칼슨 교수님, 방산에서 시작해서 관세, 에너지, 이제 소비 시장까지 왔습니다. 전부 한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우연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죠. 방산, 관세 수혜, 에너지 운송, 소비자 기술. 각각 따로 떼어 놓으면 개별 성공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4번 연속으로 일어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꽤 큰 박수였죠.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렀고 경제 애널리스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유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슨 교수님이 말하는 구조적 변화가 유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헤드셋을 살짝 빼고 목을 돌렸죠.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송이 아닌 개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꽤 큰 이야기가 되겠군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미소였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의 표정이 다시 단단해져 있었죠. 광고 시간 동안 잠깐 보였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프로페셔널이었죠. 카메라 앞에서는 절대 빈틈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파리 거리에서 시위대가 행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 불타는 바리케이드, 최루가스 연기. 그 옆에는 독일의 산업, 단지 영상이 떠올랐죠. 비어있는 공장, 꺼진 조명, 닫힌 셔터. 방청석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유럽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죠. 이 스튜디오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유럽은 동맹이고 문화적 뿌리이며 미국 다음의 세계였으니까요. 마이클 로웰이 입을 열었습니다. 칼슨 교수님, 유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성장률 1%대 부채 비율 110%를 넘겼습니다. 독일 제조업 지수는 연속 하락 중이고 프랑스는 거리에서 시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건 단기 침체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구조적 둔화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구조적이라는 단어가 이 맥락에서 얼마나 무거운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당위 침체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둔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느려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이클 로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상당히 강한 진단인데요. 근거가 뭡니까? 저는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실패입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때 유럽은 무엇을 했습니까?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 서비스법, 인공지능 규제법, 법안 이름을 나열하면 끝이 없죠. 유럽은 기술을 만드는 대신 기술을 규제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세계 1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삼성이 있죠. 유럽에는 없습니다. 규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규제만 있고 산업이 없으면 남의 기술에 세금을 매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심판은 되지만 선수는 되지 못하는 거죠. 마이클 로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유럽에는 에어버스가 있고 지멘스가 있고 노키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죠.
하지만 그 기업들이 탄생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버스는 1970년대, 지멘스는 19세기, 노키아의 전성기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유럽의 대표 기업들은 과거의 유산이지 미래의 엔진이 아닙니다. 최근 20년간 유럽에서 세계적 규모의 신생 기술 기업이 나왔습니까? 거의 없죠. 방청석의 전직 외교관 한 명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못했죠. 사실이니까요.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에너지 비용입니다. 유럽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미국의 2배에서 3배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더 심하죠.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구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지만 비용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데 전기가 3배로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떠납니다. 실제로 독일 화학 기업들이 미국으로,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미텔슈탄트, 그 중소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고 있죠. 유럽은 탈탄소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역입니다. 그린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치솟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이클 로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럼 유럽의 그린 전환은 실패한 겁니까? 실패라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비용을 과소평가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죠. 셋째, 중국 의존성입니다. 유럽의 그린 전환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부품, 배터리 소재, 이것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옵니다. 탈탄소를 하겠다면서 중국 의존도를 오히려 높인 겁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다가 중국 제조업 의존으로 빠진 거죠. 의존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입니다. 방청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제 애널리스트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죠. 마이클 로웰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칼슨 교수님, 상당히 비관적인 진단이군요. 유럽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저는 비관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숫자를 보시죠. 2000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거의 같았습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앞서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는 25조 달러를 넘겼고 유럽연합은 17조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년 만에 8조 달러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1인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 주요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어디와 비교해도요. 유럽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이 미국은 확장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죠. 마이클 로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이 이 그림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안정을 선택했고 미국은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스튜디오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 나라, 정확히는 세 경제권의 선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복지와 규제, 환경을 우선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겠다는 철학이었죠. 존중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성장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혁신 기업이 줄었고 젊은 인재가 미국으로 떠났으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죠. 미국은 성장과 혁신을 우선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자원을 집중하고 금융시장을 키우고 기업 활동의 자유도를 높였죠. 그 결과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이 심화됐고 사회적 갈등이 커졌으며 제조업 기반은 약해졌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속도로 승부했죠. 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고 전환이 빠릅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하면 수조 원을 한 번에 쏟아붓습니다.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2년 안에 가동합니다. 조선소 수주가 밀리면 24시간 3교대로 돌립니다. 이 속도는 때로는 무모하게 보입니다.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세계 경제의 재평이에는 이 속도가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마이클 로웰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속도가 빠르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달리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안전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놀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강점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안전하지만 멈춰 있는 것과 위험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 세계 경제의 재평이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유럽은 안전했습니다. 복지 체계가 탄탄했고 사회 안전망이 두꺼웠으며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었죠. 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 산업이 둔화됐고 기술이 정체됐으며 인구가 고령화됐습니다. 안전하지만 느려진 겁니다. 한국은 그 반대입니다. 불안정 요소가 많죠. 북한 위협, 저출산, 높은 가계부채, 정치적 갈등. 하지만 산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고 조선 수주가 쌓이고 반도체 투자가 이어지고 배터리 공장이 세워지고 있죠. 위험하지만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로웰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죠. 칼슨 교수님, 그럼 유럽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유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이 있고 탄탄한 법치 전통이 있으며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잠재력은 충분하죠. 하지만 잠재력과 실행은 다릅니다. 유럽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속도가 없다는 겁니다. 결정이 느리고 합의가 느리고 실행이 느립니다. 심플 7개 회원국이 합의해야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구조에서 한국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죠. 세계 경제의 지형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재편되고 에너지 구조가 전환되며 기술 표준이 새로 쓰이고 있죠.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큰 경제권이라도 뒤처집니다. 유럽이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전직 외교관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기업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럽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겠죠. 마이클 로웰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무거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 칼슨 교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지도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죠.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파트는 좀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이야기하면 스튜디오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밤의 진짜 본론이었으니까요. 산업과 경제는 서론이었습니다. 지정학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팽창,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재편, 이 거대한 판 위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기 전 스튜디오의 조명이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 의도적이었죠. 연출팀이 분위기를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는 산업과 경제 이야기였으니까요. 숫자와 시장과 기업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지정학입니다. 국경과 군사력과 역사의 세계죠. 공기 자체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성사진이었죠. 중국의 거대한 대륙, 일본 열도, 러시아 극동,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반도.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줄었습니다. 지도라는 건 묘한 힘이 있죠. 글자로 읽으면 추상적인 것들이 지도 위에 올리면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칼슨 교수님과 경제, 산업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지정학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칼슨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국은 역사 서사를 재편하려 합니다.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로 주변국의 역사까지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고 있죠. 일본은 재무장 중입니다.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방역 능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발이 아니었죠. 진짜로 궁금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의 눈빛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중심에. 방청석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한반도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 핵무장 국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륙의 패권을 다시 쥐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 나라죠. 오른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세계 4위 경제, 첨단 기술 강국, 그리고 지금 70년 만에 군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 헌법의 틀을 조용히 벗어나고 있죠.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극동 지역의 핵 잠수함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태평양 함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됐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이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통해 이 지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죠. 이 네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마이클 로웰이 물었습니다. 보통은 그걸 완충지대라고 부르죠.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충지대는 힘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이 서로 직접 충돌하지 않기 위해 중간에 약한 나라를 두는 거죠. 19세기 한반도가 그랬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주체적 결정을 내릴 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십시오. 세계 6위에서 10위 사이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강국이 됐죠. 세계 최대의 조선국이고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이런 나라를 완충지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마이클 로웰이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분단국입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전략적 취약성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변수입니다. 핵무장한 상대와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세계 어떤 선진국도 겪어보지 못한 안보 환경이죠. 수도 서울이 적의 포병 사거리 안에 있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안보 환경이 한국의 산업 역량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왜 방산 기술이 강합니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왜 조선 기술이 강합니까? 해양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까? 느리면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죠. 안보 위협이 산업 투자의 동력이 됐고 그 산업 역량이 다시 안보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이클 로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갔죠. 칼슨 교수님, 중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주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했으니까요. 중국에게 한국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의 서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서사는 이렇습니다.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였고 그 질서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깨졌으며 이제 원래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이게 시진핑의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의미하는 바죠. 이 서사대로라면 주변국들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면서도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사드를 배치했죠.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 편에 섰고 방산 수출로 독자적 군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엮여 있으니 적으로 돌릴 수 없고 전략적으로는 미국 편이니 아군으로 볼 수도 없죠.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마이클 로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까?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변수입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오래된 경쟁자입니다. 역사적 감정도 깊고 군사적으로도 경계 대상이죠. 하지만 일본의 행동은 예측 가능합니다.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요. 동남아시아는 중국에게 영향권입니다.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서 점진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어느 쪽에도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의 교역 파트너이고 독자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중국은 다루기 어려워합니다. 압박하면 미국 쪽으로 더 기울고 회유하면 독자 노선을 강화하니까요. 마이클 로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죠. 첫 번째 질문을 던질 때의 냉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해양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산도 강하다고 하셨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 오늘 방송의 핵심 논점이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양입니다. 해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21세기 지정학의 핵심은 해양 통제입니다. 세계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석유, 천연가스, 반도체, 식량, 원자재, 이 모든 것이 선박으로 움직이죠.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무역을 통제하고 무역을 통제하는 자가 경제를 통제합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군력입니다. 항공모함 11척을 운용하며 전 세계 해양을 통제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군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남중국해를 사실상 내해로 만들려 하고 있죠. 이 해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십시오. 한국은 분단국이지만 동시에 해양 국가입니다. 사면이 바다죠. 그리고 그 바다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동해는 일본과 러시아를, 서해는 중국을, 남해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향합니다. 한국의 바다는 동아시아의 교차로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조선 산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군함 건조 능력이 있죠. 방산 수출로 검증된 무기 체계가 있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조선 방산 해군력 동맹 구조. 이것은 우연의 조합이 아닙니다. 마이클 로웰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국이 해양 강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해양 강국은 아닙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해양을 지탱하는 산업 인프라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함을 만들 수 있고 상선을 만들 수 있고 에너지 운반선을 만들 수 있으며 해양 플랫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해양 질서가 재편될 때 한국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핵심 공급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바다를 통제하든 그 바다 위의 선박은 한국이 만듭니다. 이건 엄청난 전략적 위치죠.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방산, 관세, 에너지 운송, 소비 기술, 유럽의 둔화, 그리고 지정학, 각각 다른 영역이지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한국은 그 교차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산업 강국이면서 군사 강국이고 해양 국가이면서 기술 국가이며 미국의 동맹이면서 독자적 행보가 가능한 나라.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마이클 로웰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칼슨 교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남겨뒀습니다. 관세의 칼날은 동맹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의 국방 전문가가 옆 사람에게 뭔가를 열띠게 말하고 있었고 전직 외교관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죠. 대학원생 한 명이 노트북을 꺼내 미친 듯이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파트, 제가 좀 세게 나갈 겁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가장 민감한 주제니까요. 동맹의 관세를 매기는 이야기는 이 나라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게 나오셔도 됩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마이클 로웰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좋은 데이터가 이 스튜디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봅시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오늘 밤에 진짜 고비라는 걸 알고 있었죠. 관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까지 관세를 매기는 현실. 이건 한국뿐 아니라 세계 동맹 구조 전체를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저는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 동안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죠. 지금까지의 날카로움과는 다른
무게감 있는 진지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붉은 배경에 굵은 흰색 글씨가 떠올랐죠. 트럼프 관세. 그 아래에 미국 국기와 함께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나란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한국. 방청석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이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문제입니다. 자기 지갑에 직접 닿는 이야기죠. 마이클 로웰이 날카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칼슨 교수님, 미국은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세는 중국만이 아니라 동맹에도 적용됩니다. 캐나다에도, 유럽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요. 교수님은 오늘 밤 한국의 강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의 칼날 앞에서 한국도 안전하지 않죠.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방산에서 강하고 조선에서 강하며 반도체에서 핵심 공급자이고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수혜를 입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우호적인 동맹 환경을 유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클 로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곡이죠? 저는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닙니다. 이건 동맹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동맹이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이런 가치를 함께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고 그 적 앞에서 동맹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게 새로운 기준이죠? 가치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나토를 보십시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더 퍼센트가 아니라 3%, 심지어 5%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죠. 미국이 왜 유럽을 지켜줘야 하느냐? 유럽이 스스로 자기 방위 비용을 내라. 이게 논리입니다. 동맹도 계약이 된 겁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직 외교관이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 옆에 앉은 국방 전문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도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방산이 강하고 반도체가 있어도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타격을 받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죠.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전자부품 수출이 줄며 철강과 화학 제품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가 민감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죠. 여기에 둔씩 5%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시장 점유율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클 로웰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오늘 밤 하신 이야기가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의 관세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벽이지만 벽은 방향을 바꿀 뿐 흐름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로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관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세가 한국만 맞는 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맞고 있죠. 중국은 더 심하게 맞고 있고 유럽도 맞고 있으며 일본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세 환경에서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고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우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죠. 관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걸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삽을 뜨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마이클 로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좀 오만한 발언 아닙니까? 오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을 빼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는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죠. 조선은 중국을 쓰기 싫으면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건 오만이 아니라 산술입니다. 선택지를 세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죠. 미국이 관세로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국을 빼면 미국의 탈중국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공급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꽤 큰 박수였죠.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기업 임원 한 명은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톤을 낮추며 물었죠. 칼슨 교수님,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미국은 동맹에게도 관세를 매기고 한국은 타격을 받지만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재평이의 특징이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질서가 안정적일 때는 규칙이 분명합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적은 적이며 무역은 합의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 됩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경쟁자가 되고 어제의 규칙이 오늘은 무시됩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에게 관세를 매기는 건 미국이 더 이상 질서를 지켜주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동맹 구조의 근본적 변화죠. 하지만 재평기에는 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도 함께 옵니다. 방청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기존 질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이 정한 규칙 안에서, 미국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활동했죠. 하지만 그 규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규칙을 깨고 있으니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독자적 공간을 넓힐 기회가 됩니다. 유럽이 미국 방산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할 때 한국 방산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할 때 한국이 그 공급망을 채웁니다. 글로벌 에너지 구조가 전환될 때 한국 조선이 운송 인프라를 제공하죠. 재평이의 혼란 속에서 준비된 나라에게는 모든 균열이 기회가 됩니다. 마이클 로웰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칼슨 교수님에게 최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간 국가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오늘 밤 처음으로 순수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이 뭘까? 궁금하다는 눈이었죠. 저도 긴장됐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의 모든 논점이 수렴하는 지점. 한국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낮아져 있었죠. 스튜디오 전체가 어둠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오직 저와 마이클 로웰에게만 최소한의 조명이 남아 있었죠. 등 뒤 대형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한반도. 4개의 지점이 붉은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없었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방송의 마지막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 전문가도, 경제 애널리스트도, 전직 외교관도, 대학원생도, 기업 임원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마무리할 건지 듣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마이클 로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발도 아니었죠. 오늘 밤 처음으로 순수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칼슨 교수님, 오늘 밤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산에서 시작해서 관세, 에너지, 소비시장, 유럽, 지정학, 그리고 동맹의 변화까지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죠. 한국은 완충지대입니까? 아니면 변수입니까?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죠.
카메라가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충분한 침묵이 필요했으니까요. 5초, 10초. 마이클 로웰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완충지대는 힘이 없을 때 생깁니다. 멈췄습니다. 변수는 힘이 생길 때 나타납니다. 방청석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내려놓으며요. 오늘 밤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70년간 유지된 방산 독점 구조의 균열이 생겼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신뢰의 이동입니다. 미국의 관세가 중국을 향했지만 공급망의 구조적 수혜는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중국이 빠진 자리를 메울 역량이 이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이 30년을 투자한 수소 경제에서 한국이 운송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만드는 것보다 자원을 움직이는 기술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미국 소비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라 선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18-9달러짜리 스마트폰이 5분 만에 매진되는 현상은 기술 리더십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유럽이 구조적으로 둔화하는 사이, 한국은 속도를 무기로 공급망의 중심 노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정학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해양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완충지대가 아닌 전략적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고요했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대신 기술이 있습니다. 정적. 한국은 대륙 강국이 아닙니다. 대신 해양 연결 국가입니다. 정적. 한국은 제국이 아닙니다. 대신 네트워크입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세계사에서 패권을 쥔 나라들을 보면 반드시 큰 나라만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작았지만 해상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였지만 해군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크기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세계를 잇는 능력, 물자와 정보와 기술을 움직이는 힘이었죠. 한국이 지금 그 위치에 서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유럽에 보내고 선박을 건조해 중동에 인도하며 반도체를 생산해 미국에 공급하고 배터리를 만들어 세계 전기차 시장에 넣고 있습니다. 만들고 움직이고 연결하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정체성입니다. 마이클 로웰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칼슨 교수님, 그럼 한국은 세계 4강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청석에서 의아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강점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고개를 젓다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4강이 아닙니다. 정적! 카메라가 확대됐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4강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방청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쏟아졌고 경제 애널리스트가 두 손으로 책상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전직 외교관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죠. 마이클 로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대화 상대로, 교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박수가 잦아들자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질서는 지금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둔화했습니다. 한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경제권이 성장 동력을 잃었죠. 규제와 안정을 선택한 대가입니다. 미국은 재편 중입니다. 세계의 경찰에서 자국 우선의 강대국으로 전환하고 있죠. 동맹의 의미가 바뀌고 무역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팽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영향권을 되찾겠다는 야심으로 군사와 경제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죠. 이 거대한 판이 움직이는 사이에 한국은 준비된 산업과 기술로 그 틈에 서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완전한 정적,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 감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스튜디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초, 1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천천히 시작됐죠.
1명, 2명, 3명. 그리고 방청석 전체로 퍼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국방 전문가가 일어섰고 경제 애널리스트가 일어섰으며 대학원생들이 일어섰습니다. 전직 외교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기업 임원은 서서 박수를 치며 옆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웰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미국 앵커로서의 자존심과 한 지식인의 논리에 설득당한 솔직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성공을 본 게 아닙니다. 정적! 우리는 질서가 바뀌는 순간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졌습니다. 와이드샷으로 전환됐죠. 스튜디오 전체가 한 프레임에 들어왔습니다. 기립박수를 치는 방청석, 조명 아래 앉아있는 저와 마이클 로웰, 그리고 등 뒤 대형 화면의 세계 지도. 마이클 로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리처드 찰리 칼슨 교수님이었습니다. 하버드 국제정치경제학. 오늘 밤 이 스튜디오에서 세계 질서의 지도를 다시 그려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졌죠.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그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 때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세계 지도가 사라지고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죠.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한 줄의 텍스트가 떠올랐습니다. 멈추지 않는 한국, 새로운 힘의 방정식.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죠. 링컨 기념관의 조명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 질서를 설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한 이야기가 맞다면 세계는 지금 조용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전환점의 한가운데 한반도라는 작은 땅이 있다고. 자원도 없고 크지도 않고 분단돼 있기까지 한 나라. 하지만 만들고 움직이고 연결하는 능력으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나라.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 감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이건 한국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질문이기도 했고 세계의 질문이기도 했죠.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